디아페 비누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구매 후기 혹시나 했는데 놀랐습니다. 날이 더워지면 팔다리 여기저기에 빨간 놈들이 쓱쓱 올라오더니 엄청 가렵고 낫지도 않은 상태로 무려 반년을 괴롭게 살았습니다. 아이고야. 나름 좋은 비누를 쓰고 있던 터라 망설이다가 구매해서 어제 단 하루 샤워하며 전신에 사용해 보았는데 온몸이 개운하고 가려움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우리 아이들 트러블에도 좋은 것 같아서 재구매합니다. 좋은 제품 만드신 분, 소개하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디아페 비누의 특징은 정제된 유황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유황의 효과로 피부 세정 및 특히 건성 피부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거기에 제주도산 마유 오일, 말에서 얻은 기름을 사용해서 보습 효과도 정말 탁월합니다. 또한 피부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이 포함된 어성초를 원료로 사용하는데 단순 천연 재료가 아닌 6주 동안 발효 숙성시킨 한방 재료를 사용해서 더욱 피부에 좋습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시기에는 더욱 좋습니다. 피부 트러블로 고통받는 아이들, 환절기가 왔을 때 가려움이 심해지는 부모님께도 강력히 추천합니다. 피부에 정말 좋은 고급 수제 비누 디아페 비누를 김용민닷컴에서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이 최근 이 디아페 비누를 쓰시는데 너무 좋다고 그래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디아페 비누 여러분들 추천합니다. 한번 써보시고 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안 사면 되는지. 그렇죠. 그런데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정말 좋을 거예요. 예. 우리 저 민동기 기자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은 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민주당 일부 초선 의원들이 민주당 언론개혁 법안과 관련해서 몇몇 민주당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널리즘을 위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초선 의원 5명으로 구성된 청춘민주 의원들인데 오영환, 이소영,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이 의원 5명입니다. 그 지난번에 조국 책임론 불먹였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하여튼 조국 책임론 저는 이건 일단 백그라운드를 다 무시하고요. 이 자리는 언론개혁 가운데 무엇이 가장 시급한지를 듣기 위해서 민주당을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과 토론회를 여는 그런 자리였다고 얘기를 해요. 주로 기자들의 의견을 듣는 쪽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데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왜 할까? 굳이 이런 토론회는 할 필요가 있었나? 아까 김영일 PD가 얘기했던 이게 효능감이 어느 정도 있는 어떤 그런 정치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자리가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종편 관련 어떤 개혁 방안을 민주당에서 추진을 하려고 한다. 근데 그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굳이 TV조선하고 MBN이라든가 채널A 기자들하고 뭐 얘기를 해야 되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종편사들은 언론개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이런 거는 굳이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다 나오는 그런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어떤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방점을 찍어가지고 추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어레인지를 하는 거지. 저는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의원들을 보면서 의지는 뭐 나름 평가할 대목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정작 중요한 게 뭔지는 모르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나온 얘기가 보면은요. 좀 그렇습니다. 일단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 매일경제 기자 민주당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쿠팡의 사례를 보면 언론에 줄소송을 당했다. 자신들이 노동자를 상대로 압박한 적이 없다면서 언론이 쓴 보도한 게 오보다. 그래서 기자를 상대로 손배를 청구하니까 취재하기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징벌적 손배제를 하게 되면 그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이루어질 텐데 이러면 대기업 취재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 원론적으로 이 얘기 맞죠? 그렇죠. 근데 원론적으로 맞습니다만 과연 우리 뭐 경제지를 비롯한 기성 언론들이 대기업에 얼마나 비판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해요. 네. 쿠팡 얘기를 했는데 쿠팡과 관련해서 포털에서 검색 한번 쳐보십시오. 무슨 기사가 뜨는지.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가 본인들이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도 매우 극소수 사례예요. 근데 이 극소수 사례를 들면서 그러니까 쿠팡 얘기를 들었는데 쿠팡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사를 썼는지 한번 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굉장히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자들이. 근데 그게 정확하게 기성 언론의 현실을 반영하는 거냐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초선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악의적인 그런 기사를 말을 많이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그 의도성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 법안을 이용해서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어떻게 보완할지 고민해달라.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까? 지금은 언론 자유를 막 기자들이 솔직히 말해서 만끽하고 있지 않아요? 쓰고 싶은 기사 막 쓰잖아요. 삼성, 대기업 이런 거 빼고는 정치 기사라든가 노동계라든가 다른 어떤 분야에 있는 기사들 막 쓰지 않습니까? 뭐 제동 걸리는 그런 사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별로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해서 저는 그렇지 않아도 기성 언론들의 목소리, 언론개혁 법안에 대한 기성 언론들의 반대 목소리가 지나치게 과잉 대표되는 게 아닌가. 왜냐? 언론 자신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 목소리가 지나치게 과대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기자들의 의견을 언론계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면서 굳이 이 판을 깔아줘야 됐어야 했나. 저는 좀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꼴값을 떨었네 진짜. 이 친구들은 정말 답이 없는 친구들이네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굳이 저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려면은 차라리 민주당을 출입하고 있는 그런 기자들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할 게 아니라 차라리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던 시민들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도 좋다고 생각해요. 언론으로부터 정말 피해를 요즘 많이 받고 있는 차라리 연예인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저는 묻는 게 아까 김용민 PD가 얘기한 훨씬 효능감이 강해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언론적으로는 언론계하고 소통을 했다라고 대외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민주당이라든가 언론개혁 법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이랬겠느냐?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여기에 참여한 초선 의원들의 자기 정치 뭐 그런 걸 생각했나? 저는 약간 그렇게 삐뚤하게도 보게 되더라고요. 이 기사 나온 걸 보면서. 저는 뭐 당사자 뭐 누구나 이제 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 거기에 법안에 연관된 당사자의 말을 들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좀 이 논의가 좀 진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계속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 뭔가 지금 상황이 진전되고 정말 뭐 그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철회하고 다른 법안을 마련을 해보든지 아니면 이 법안을 밀고 나갈 거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데 뭐 당사자들 생각은 어떠냐 이걸 한번 물어보든지 사실 이 쿠팡의 소송 관련해서는 쿠팡이 정말 문제가 있죠. 현재 제도를 저희가 악용한 사례인 건데 근데 그 얘기가 지금 몇 달째 계속 나오고 있는 맞아요. 이게 변하지 않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라고 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왜 했는지 일단 그리고 민주당은 일단 초선 의원들 5명을 제가 지금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언론개혁 법안을 제대로 진행을 안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굳이 이 자리를 왜 마련했냐고. 그 5명을 보면은 정세균계, 이낙연계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특정 인사가 언론개혁을 싫어해. 그래서 언론개혁을 좀 저지할 목적으로 이 초선들을 앞세운 것은 아닌지 에이 그렇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은 다 해놓고 말은 다 해놓고 네. 여러분 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민주당 내에 언론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런 척 할 뿐이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생각보다 정치인들과 기자의 관계는 매우 가깝습니다. 보시면. 네. 얼마나 또 이렇게 저렇게 청탁이 들어갔겠어. 사실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인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 한번 보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 기자들은 거의 매일같이 얼굴을 맞대니까.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언론은요.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회의원들 각 그러게요. 정당들에게 뭐 언제든지 자신들의 자기 얘기를 할수 이해관계, 있죠. 목소리, 뭐가 불만이다라고 연결할 수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통로가 널려 있습니다. 그렇지. 근데 굳이 왜 이걸 해서 그걸 또 한 번 듣고
그걸 또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진짜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그냥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소연하기도 어렵고 심지어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하소연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정말 간담회를 갖든가 이렇게 하든가 해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왜 필요했는가.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그나마 원칙적으로 이런 언론개혁 법안에 접근해야 될 초선 의원들마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지금 감도 못 잡고 있고 어떻게 이 언론개혁 법안을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지라든가 이런 전망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답답해서 지금. 이 초선들이 미안하지만 뭘 잘 몰라요. 그리고 당의 선배들, 유력 인사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필터링 없이 그분들의 요청, 기대 이런 것들을 반영하다가 이런 참사를 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게다가 저것도 있어요. 뭘 잘 모르면서 이게 헛발질을 하면서 엘리트 의식까지 있다? 야, 말도 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엘리트 의식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고고하고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기들을 공격하는 문파들 여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 그 이런 지지자들 휘둘리면 안 된다. 이런 게 또 있어. 참 답이 없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거국적인 검찰개혁 촛불을 드신 그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들에게 배신하지 않는 정치를 해도 상당한 어떤 효능감과 또 박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언론들이 그런 어떤 광장의 착시 현상에서 헤어나와서 그들에게 마음을 얻으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정도대로 가라. 그러니까 정도라고 하는 건 이제 언론들이 요구하고 있는 길, 조국을 비난하고 이런 검찰개혁 딴죽 걸고 중도로 통합으로 가는 거 한마디로 맥 빠지게 하고 알맹이를 없게 하는 그런 정치를 하게끔 계속 지금 오도하고 있죠. 여기에 또 편승하는 그런 정치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공군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군? 네. 이 문제를 만약에 개혁하고 개선하려고 한다. 그러면 군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나요? 저는 그 얘기 많이 들어봤자 개선 별로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외부나 민간에서 강력하게 이 문제를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주체들을 만들어서 이걸 추진했을 때 이 문제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일정 부분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검찰 내부 목소리 일단 듣긴 들어야겠죠. 근데 이 개혁을 검찰 내부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검찰 개혁이 이루어집니까?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기자들이 지금 뭐 각 언론사는 물론이고 언론계에서 이 언론개혁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이미 나와 있고요. 그러면 우선순위라든가 좀 더 다듬을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다듬어서 가면 되는 거지. 굳이 과대표되는 언론계 목소리를 또 한 번 듣는 절차는 더더군다나 그런 거를 저는 초선 의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좋게 말해서 좀 미숙했던 것 같고 나쁘게 말하면은 여전히 언론과의 뭔가 코오퍼레이션을 염두에 둔 어떤 그런 제스처가 아닌가 그런 측면이 좀 우려가 됩니다. 지난 총선 과정을 들여다보면은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마구잡이로 컷오프했잖아요. 네. 참신하고 또 생각이 바른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아니 그들이 왜 그런 고난을 갖습니까? 컷오프를 왜 그들이 그 고난을 행사해요? 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컷오프를 뭐 중앙위원회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간선제지. 왜 그걸 해야 돼? 아니 뭐 지금 우리가 무슨 이런 수단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니 이거 모바일로 해가지고 전당원 투표 혹은 뭐 그렇게 해서 거기서 솎아내가지고 컷오프를 하면 안 됩니까? 왜 굳이 중앙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며 아울러 컷오프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면은 역시 이걸로 해가지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컷오프를 시킨다든지 그래야지 왜 지들이 그 권력을 행사해? 그 사람은 그당 후보로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죽는 거야 그 선거에서는. 왜 그런 생사여탈을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멋대로 행사합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권한을 왜 자기들이 전용합니까? 당원들한테 돌려준다면서 민주당이 이제 민주공당으로 가기엔 참 길이 멀고 그런 공천심사위원회 유야무야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가운데
다음 총선 때는 이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초기에 공천심사위원회가 너무나 많은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시고요. 결국엔 이러잖아. 당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후보 그냥 몰빵하고 올인하고 그렇게 해서 밀어줘서 당선을 시켰단 말이야. 그럼 뭐해?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는데. 그러니까 공천 단계부터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4, 5년 겪으면서 도저히 아니다 싶은 사람들은 당원들의 힘과 의지로 컷오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좋은 후보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뜻을 모아서 당선시키고 그러면 당선된 후보는 또 이런 민의를 수렴하는 민의에 부응하는 그런 정치를 하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사실 어떤 분들이 너무 이제 당원의 당이 휘둘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러려고 당이 있어요. 그러려고 당이 당이 있는 거야. 뭔 개소리야 그게. 아니, 뭐 그러면 당원들하고 생각이 다르면 다른 당을 하는 게 맞죠. 그렇지. 예. 저 그리고 우리 조중동의 사주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들 지금 윤석열 밀고 있는데 윤석열이가 당신들 말 들을 것 같아? 그거 좀 알고 도와줘도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천하의 박근혜, 문재인 두 대통령 말도 안 듣는 사람인데 당신들 말을 왜 들어? 지금이야 그냥 몸 숙이면서 알겠습니다.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문재인 대통령 측근한테도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검찰총장이 되니까 막 직할을 뽑아가지고 마구잡이로 휘둘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윤석열이야 지금 저 문재인 대통령하고 각을 세운다고 그래서 우리 편이겠거니 아주 큰 코를 다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래서 큰 코를 다치셨어요. 그렇잖아. 박근혜 저기 구속시키고 그래서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이거는 지 편이고 검찰 편이었던 거야. 야, 참 아무리 사람이 없더라도 그렇지 그 윤석열을 이렇게 제대로 검증도 못하고 그냥 당신들이 그렇게 했다가는 아마 이럴 거예요. 윤석열은 야, 이 씨발 그 저기 뭐야 조선하고 중앙 내가 걔네들 신세를 많이 졌는데 얘네들이 나를 갖고 상황 노릇하려고 할지 모른다. 그래서 그냥 잘라버려야겠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 권력으로 그들을 때려잡는. 그게 얼마나 좋아. 꽃놀이패 아닙니까? 그러면 또 자기한테 등 돌리고 분노하는 진보층까지도 끌어안을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아니 조선 동아 사주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들이 그들 스스로 권력을 구축할 뿐이지. 그럼 언론 개혁이 되는 건가? 그런 명분을 자기가 한번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지. 조금 그러니까, 믿는 정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선중앙 사주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그 뒷감당 될 수 있겠어? 감당할 수 있겠어? 감당할 줄 알면 그때 도와주라고. 지금 윤석열은 자기 위의 권력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지금 자기 말 잘 듣는다고. 물론 그렇게 좀 야성이 있어야 사실 국민들에게 흡인력도 있고 인기도 얻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을 당신들이 대권 주자로 키워가지고 대통령으로 만든다? 온전할 것 같아? 과거에는 뭐 그런 얘기 또 하겠죠. 예, 그래요.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예, 못 차리고 있어요. 예. 유상철 감독께서 아이고 세상을 떠나셨네. 네, 참, 그러네요. 네, 참 좋은 취장암으로 분인데 예, 안타깝습니다. 아유, 예, 이런. 명복을 빕니다. 우리 가족분들 힘내시고 우리 한국 축구를 위해서 참 많은 기여를 하셨는데 안타깝네요. 아, 예.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냥 윤석열은 깡패예요. 깡패. 얘기가 너무 널뛰는 거 네. 갑자기 유상철 홍준표가 감독님. 말한 대로 깡패야, 깡패. 아니, 홍준표가 아주 잘 정리를 했습니다. 깡패예요, 그냥. 누구보다도 잘 알지, 자기도 검사 출신이니까. 그쵸. 깡패야. 깡패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폭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도 그렇고, 뭐 최재형도 그렇고, 김동연도 그렇고, 다 헛물 켜는 거라고 봅니다. 그들은 다 빨간 카페트를 깔아주길 바라는 사람들이지 자기 손으로 정치를 해가지고 그 자리까지 올라갈 마음 추워도 없습니다. 그럼요. 뭐 정치인들 욕하지만 정치가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진짜. 네. 그리고 솔직히 최재형 감사원장은 본인의 의사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조선일보 때문에 이 정도 존재감을 키운 거지 본인 스스로 뭘 한 건 아니에요. 뭐 네. 없어요. 네. 없는 사람들이야. 자, 그래서 보수는 참 안타깝다. 지금 자기들이 키우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저기 뭐 윤석열도 그렇고 최재형도 그렇고 김동연도 그렇고 다 꼬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강론의 대표 주자는 홍준표. 누구? 홍준표. 어. 자강론의 대표 주자는 홍준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참 그래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국민의힘이 지금 지난번 선거에서 이긴 것도 국민의힘이 뭐 기대가 돼서 희망이 있어서 찍어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여당에게 표를 주기 싫어가지고 혼 좀 내주고 싶어서 국민들이 그렇게 해서 심판표를 던진 거지. 대선은 그런 심판표로 응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게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고 또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또 그리고 코로나 졸업할 일 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항을 하고 있고 백신. 저는 또 내년 2월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월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내년 2월에? 내년 2월이요? 예, 내년 2월에 뭐가 있을까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걸 계기로 해서 네, 중국의 위용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렇죠. 이 동북아시아의 빅브라더로서의 그 자기 위상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남북한 관계 개선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거죠. 우리가 그때 정말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북한을 거쳐서 베이징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지 않아요? 그럼요. 저는 뭐 너무 황당한 얘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어떤 전국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흐름대로 순항하게 된다면은 네. 국민의힘에게는 호재가 없어요. 이쪽은 경선 관리가 굉장히 또 중요한데 뭐 연기론 얘기 나옵니다만 연기해봐야 이재명한테 되겠어요? 안 돼. 아무리 뭘 열심히 해도 조금 더 지지율이 미동도 안 하는 상황에서 연기해봐야 뭐해. 가만 연기하면은 누군가가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치솟아서 이재명을 엎을 거라는 그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2년 전에 빅3 안에 못 들어가면은 어렵다고. 국민들은 충분히 검증한 후보에게 표를 줍니다. 누가 있어요 민주당에? 충분히 검증했지 우리 낙연이 형. 사면론으로 말아먹으셨지만 정세균 형도 하나만 한 정치 아니에요? 내가 여기 넘어오기 전에 방송에서도 잠깐 얘기한 건데 문순희 형은 왜 나오려고 하는 걸까? 그 형도 뭐 무슨 자기가 내기 역할을 한다 그러는데 대통령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니 근데 형님 네. 본인은 몰라. 본인은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해요. 정치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뭐 최문순 지사는 뭐 이제 3선 했잖아요. 더 이상 못해요. 나올 수 없고. 강원도지사. 네. 뭐.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거든. 아무개가 지금 대선에서 이길 것 같아. 근데 내가 걔보다 못한 게 뭐 있어. 이게 이제 헛바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이 됐는데 난들 못하랴. 이런 사고를 가진 자들이 계속 선거 때마다 나오죠. 판이 깨지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나도 도지사인데 내가 왜 못해? 난 게다가 3선이야. 그 나름대로 또 업적도 있고 또 불모지에서 3번이나 당선됐고 내가 왜 못하지? 참 이게 모르는 분도 아니고 참 아는 분인데 좀 이 카드는 잘못된 카드가 아닌가. 옆에 있으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경선 연기로 이거 좀 뭔가 대체. 개소리죠. 개소리예요. 아니 문순희 형님 아니 참. 당원에 나와 있어.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당원에 나와 있습니다. 당원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유가 이준석이가 뜨니까 우리가 질 것 같아서 그리고 7, 8월은 여름휴가라고. 근데 뭐 그래도 코로나 백신 완전히 다 접종이 되지 않은 때다 뭐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마 7월에 큰 태풍이 오면은 태풍 피해 복구 때문에 미루자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틀림없이. 네. 아이고 정말 참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뭐 본인이 뭐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뭐 대선 나올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 예. 메시지가 좀 잘못됐네. 그런데 솔직히 뭐 아무리 아는 사이라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거죠. 예.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2등하고 3등 하더라도 경선 연기하자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왜냐? 그 양반은 전에도 박원순 시장, 오거돈 시장 건으로 보궐선거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때도 당원에 따르면은 우리가 후보를 안 낸 것이 옳다라고 얘기했다가 아주 몰매를 맞았잖아요. 그 얘기다가 난리가 났죠. 근데 결국 그 말이 그렇게 몰매 맞을 일인가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볼 필요도 있었다. 그걸로 해서 민주당이 후보를 안 냈다면 4.7 몰패를 설령 당해서 저쪽이 다 석권했다 하더라도 민주당에게 미칠 어떤
부정적인 파장은 최소화될 수 있었을 거예요. 반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죠. 뭐 약속을 지킨 거기에 되니까. 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자, 우리 미디어 바우처법도 이제 좀 발의가 됐고, 네. 네. 근데 미디어 바우처법에 대해서 가로 세로 연구소만 좋아할 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만요. 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언론사에 주는 거니까 뭐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가로세 연구소에 당연히 정부 광고가 집행이 안 되는데 본인들이 뭐 언론에 등록을 하고 또 이거 신청을 하면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방송국은 허가제지만 인터넷 언론 같은 경우는 이제 등록제이기 때문에 네. 매체를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그렇다고 아니고 또 뭐 문턱을 만들어 가지고 가세요는 못 받게 한다든지. 그럴 수는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것이고. 근데 그 법안을 좀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는 있긴 한데 미디어 바우처를 시행을 했을 때 국민들이 그 바우처를 통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언론사가 심각한 어떤 그런 오보라든가 이런 게 몇몇 건수가 되면은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은 저는 미디어 바우처에 대한 지나친 어떤 그런 우려라든가 이런 거는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요. 네, 뭐 그렇게 가로세로 연구소에 뭐 엄청 몰리고 뭐 네. 그렇게까지 될까 싶기도 해요, 사실.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거는 수천억에 가까운 어떤 그런 정부 예산이 국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몇몇 부처와 몇몇 고위 정부 관료에 의해서 조중동과 같은 어떤 기성 언론들의 예산이 막 간다는 거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 예산을 국민들한테 줌으로써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올바른 언론에게 지원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은 현행과 같은 방식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광고비를 따기 위해서 언론 소비자들 국민들에게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런 그럼요. 긍정적인 효과도 네. 불러 일으킬 수 있고요. 네. 예. 뭐든지 이제 바꿔야 돼. 언론이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멋대로 쓰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멋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정부 광고 갖고 핸들링을 해야 된다.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내가 이 기사를 썼을 때 불이익이 발생한다. 그거는 광고주, 대기업. 그래서 대기업 광고주 빨아주는 기사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정부를 빨아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오보나 그랬던 아주 정치적 의도가 너무나 뚜렷한 언론 기사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정말 쓰레기의 다름 아닌 기사들 이걸 좀 제어할 수 있는 길을 어떤 핸들링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제 광고뿐만 아니라 공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자들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 기사 이력제. 그 기사가 이제 오보가 났다든지 뭐 심각한 고의가 아닌 그런 실수인 기사는 뭐 예외가 되겠지만은 정말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나쁜 기사를 썼을 경우에는 공직 진출에 좀 제한을 두는 그런 식의 기사 이력제. 그래서 기사 이력제에 등록한 기자는 기자로서 굉장히 좀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고 신뢰할 수 있는 거지. 내 기사를 이제 검증받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언론의 자유가 모자란 시대는 아니잖아요. 넘쳐나죠. 남용을 해서 문제인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미디어 바우처가 만약에 시행이 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백신과 관련한 엄청난 오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지금은 누구도 지금 제재를 한다거나 여기에 책임을 묻는다거나 이러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만약에 미디어 바우처법이 시행이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국민들이 판단을 할 거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심각한 오보에 대해서는 바우처 지원 대상 언론사에서 제외를 시키는 그런 기준도 마련을 하게 되면은 이게 여러 가지로 저는 실질적인 효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 논의 과정에서 또 언론들은 반발할 겁니다. 그럼 반발하면 뭐 자기네들을 터치하지 말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네? 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하여간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들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